전문 분야 시즌즈. 오늘은 AI 시대와 인문학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문학의 이해와 새로운 모색.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쉽네요. 그러게요. 벌써 8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보니까 우리 총론, 어학, 문자, 문학, 역사, 철학, 고전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망라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오늘 마지막 나눌 이야기는 인문학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문학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이라 사실 지난주 얘기를 하고 작가 선생님이 고전이 너무 재밌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고전 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하고요.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인문학의 현황 혹은 또 인문학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문학의 미래, 인문학이 인문학이지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냥 느낄 때 주관적인 거지만 항상 모든 것은 고정된 게 없고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흐르는 것처럼 학문도 그렇고 또 가장 기초 학문이라는 인문학도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부르든 다르게 부르든 기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게 가장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은 불가능하고 예. 사실은 이 변화하는 시대의 수요에 맞춰서 인문학도 내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미래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하는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 문화와 함께 오랫동안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문사철을 비롯해서 문학, 역사, 철학, 문학, 문자, 어학 네. 기본적으로 인간이 활동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은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발현된다면 인문학은 여전히 수천 년 또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이미 18세기 때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쳤고 20세기의 정보통신혁명을 거치면서 사실 인문학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인문학은 여전히 기본적인 학문은 맞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과학기술과 공학을 중심으로 한 실용학문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체제로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자본과 물질이라는 게 중요해지게 되면서 학문 안에서도 경제학, 경영학, 법학 같은 사적 재산권의 보장, 여러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법학이 또 중요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일상에서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 사회는 가장 중요한 이런 학문에 응용학문과 실용학문에 자본이 모이고 그런 곳에 인재가 모이고 또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취업과 진로가 보장되니까 이제 인문학은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돌아가는, 이제 그러면서 인문학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좀 처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빠르게 살아가고 또 이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고향에 대한 늘 따뜻함을 갖고 있고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내려가서 그 다음 또 몇 개월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늘 다시 찾는 건 제자리에 있을 것 같은 것이 인문학.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도 뭔가 변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우리 PD님은 자녀가 이제 있으시면 네. 자녀가 이제 대학교에 가고 취업과 진로를 이제 앞두고 있다면
어때요? 인문대를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면 네, 무조건 네, 밀어주는 편이라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과 본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도 뭐 나중에 대학교 가거나 혹은 뭐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됐을 테고 제 자녀가 저희 자녀도 뭐 취업에 있고 지금 취업 취준생인데 인문학 혹은 인문대를 간다든가 인문학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 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인문대에서 좋은 교양을 배우고 익히는 거는 좋은데 인문대를 나오고 인문학을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구체적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현재로서는 취업률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인력, 노동력 혹은 뭐 고급 인력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첨단 학문이라든가 응용 학문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인재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이 중요한 것도 맞고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 인문학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왜 인문학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나라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돌아서 또 다시 또 인문학의 시대가 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인문학이 끝이 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가 또 트렌드가 변화할 수는 있는데 인문학이 예전과 같은 그런 위상이나 그런 가치 뭐 그런 중요도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분명히 지금 PD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모두의 말한 대로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3차 혁명 시대 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세분화되고 고도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인문학은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가 맡고 있는 또 다른 큰 대전환은 뭐 AI 혁명 시대다. 뭐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데 요즘에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은 바로 통섭형 혹은 융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그래요. 이제는 한 분야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종합적인 능력, 종합적인 공감 능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인재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오늘날의 AI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는 인문학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이나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은 현실적인 학문이나 응용 학문이나 산업 근대화나 더 고도의 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마치 고향 같다 그랬는데 그럼 그 고향 역할을 누가 계속해야 되는가? 추석 명절 때만 기다리면서 찾아올 걸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러나 농촌도 지금 새롭게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예전 같은 1차 산업의 농업의 단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농업을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가치, 뭐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인문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많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누군가 이 기초학문은 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문학적인 기초학문 토양이 있어야 그 안에서 2차, 3차 혹은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고 응용학문이 발전하면서 그래야 최고의 양적 또 질적 수준이 높은 학문이나 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미국의 최고의 대학들이 왜 여전히 교양 과정과 인문학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런 토양 안에서 최고의 학문도 발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숙되는 데에는 고등교육 안에서의 인문교양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교육학자나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갈수록 뭐 단편적인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융복합형이어야 된다. 그런 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잘해라 지금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천재를 꼭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를테면 뭐 1000년 동안의 서양의 중세 역사가 있었다가 기독교와 신의 세계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가 있었죠. 뭐 그러다가 결국 근대화로 가는 근대사 역사의 초입에 찬란했던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고 네. 이 너무도 격변하는 르네상스 시대, 새로운 시대를 전환했던 그 시대에 바로 르네상스적 인재들이 등장했죠. 뭐 너무나도 유명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브라만테, 바사리 같은 그 르네상스형의 인물들은 물론 너무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의 목표가 천재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르네상스형 인재들의 중요한 점은 바로 융복합적,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던 인재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좀 다양하게. 그거를 막 의도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고대 라틴어를 배워야 했고 그 라틴어의 소양하에서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또 익히게 되고 고대 그리스의 그런 인문주의적 학문 풍토에서 네. 건축, 공학, 뭐 문학, 미술 다양한 양식을 섭렵하면서 능력을 키우게 됐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요구하는 인재상이 그런 융복합형 인재라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들으면서 이거 다 학원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럼 학원을 지금 도대체 몇 개를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런 교육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입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사회의 뭐 연봉 체계라든가 뭐 직업의 선택의 선택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고등교육 안에서도 특히 대입에 맞춰져 있고 뭐 어떤 대학 또 어떤 과 이것이 졸업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말씀하신 학원이라는 게 다양한 공부를 익히는 전인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또 수학 능력의 수능 시험에 맞는 혹은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맞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원인 거지.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대입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단편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예. 대학교를 들어가고 사회에 나오면 정말 말씀하신 이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거기서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전반에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장점도 많지만 결국 엘리트 중심의 그런 인재 양성에 중심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 네. 이제 40, 50대쯤 가서 아까 말씀하신 고향 같은 자신이 잊고 있었던 인문학을 다시 환기하면서 독서를 다시 하고 그때 가서 인문학을 다시 찾았던 최근에 인문학의 붐이 있었던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 조금 더 우리가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폭넓은 독서와 또 다양한 고전을 여유롭게 읽히면서 자기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좀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그 다양한 고전 중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 내용과 함께 저에게 추천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난 시간에서도 네. 뭐 저희가 고전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각 한번 해봐 주세요, 교수님. 네. 음악은 어떻게 통치의 기제가 되었나? 저가 이성원 저입니다. 교수님께서 쓰셨네요. 예,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네네. 네, 책 페이지가 노란색이고 조금 제목은 음악은 어떻게 통치의 기제가 되었나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이제 그 책은 예술사적인 의미의 그런 음악은 아니고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법학이나 혹은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와 역사에서는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쓰는 법률이라는 율, 예. 율령이라는 율자. 사실 그게 알고 봤더니 음악 용어에 음악을 조율하고 화성을 조율한다라는 하모니제이션의 하모니의 뜻이 바로 고대 피리 같은 악기를 부는 형태를 상형 문자로 썼던 게 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악 용어인 율자가 어떻게 법률 용어로 고대 중국인들이 율령이나 법률로 썼을까? 왜 음악과 법률이 연관이 되었나라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이 됐어요. 네. 그런 과정에 시작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것을 연구하게 됐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고대 중국의 법률이나 사회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악이 고대 사회의 가치, 기준 그리고 넓은 의미의 통치의 큰 화합, 정치라는 거는 종적 질서를 냉정하게 분리하면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무려 2000 몇백 년 전 고대 중국인들이 그 화합의 원리의 근거를 음악에서 따오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책이네요. 화합. 그러다 보니 네. 음악이 어떻게 통치의 수단과 기제가 됐는가라는 거를 좀 몇 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연구 결과물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좀 고전 중에서도 좀 내용과 함께 소개해 줄 책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공부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영감을 받은 것은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도 이제 순자의 사상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순자의 사상. 우리는 순자의 경우가 공자와 맹자와 연결된 유가 사상의 한 마지막 계보이고 전국시대 후반에 유가 계열의 사상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춘추 중기 그리고 맹자가 살았던 춘추 말기에서 전국 초기와 다르게 순자가 살았던 기원전 3세기 중반 이후에 전국시대 후반은 네. 완전히 사회가 이제 급박하게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급박한 사회가 되니까 순자는 유가의 마지막 종사이면서도 이런 대혼란의 시대에 유가적인 예나 입만으로 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질서 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순자는 유가이면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형벌의 필요성까지도 필요하다면 적용해야 된다라는 유가 안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생각을 했던 현실주의자였어요. 네.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순자는 바로 음악이 통치의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순자의 한 챕터가 음악론이라는 악론이라는 부분인데 네. 바로 이런 순자의 악론이 결국은 유가가 다른 제자파와도 매우 다른 차별성을 보이게 되고 결국 제자백가 가운데 유가가 최후의 승자가 되고 2000 몇백 년 동안 동아시아의 통치 이론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음악에 대한 유가의 입장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네. 순자에서 보면 매우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자의 문화에서 배웠던 제자 가운데 바로 이사와 한비자가 있었는데 네. 이사와 한비자는 우리가 법가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죠. 네. 결국 순자 밑에 있던 이들이 나중에 법가 계열로 발전해 간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순자의 학문 안에 유가적인 면모와 법가적인 면모가 모두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한비자에게도 영향을 줘서 한비자는 이것을 더 정치화해서 오히려 유가 계열보다 네. 법가의 집대성자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진시 황제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진시 황제는 법가를 중심으로 한 천하 통일을 이루고
동아시아 최초의 제국을 수립하게 되었던 거죠. 말씀을 들을수록 지금 너무나 필요한 책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네, 책 한 권이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어떤 네. 고전의 힘일 수 있고 정말 때로는 캐캐 묵은 것 같은 그 안에서 현재 우리 사회와 뭐 그게 정치가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여전히 유용하고 예. 또 성찰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로 설득을 하는 것보다 책을 내가 그냥 내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느낄 때 이게 많이 변화가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교수님하고 지금 8번에 걸쳐서 인문학에 네. 관한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지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시간이 어느덧 갔는데요. 네. 이러한 인문학 자체의 저희들의 노력과 변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국가나 지자체, 사회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인 장치로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2016년에 저희가 법적으로 인문지능법이 발효는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떤 강제력이 약하고 인문 정신과 가치의 함양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버넌스를 조직해주고 예산이나 인원이 배정이 돼서 그래야 인문학이 많은 부분은 아니어도 꾸준히 누군가는 이 학문을 기초학문을 연구하고 또 기본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인문교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인문학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곳에 인문학이 지키고 있을 수 있도록 관심 그리고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